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참회록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나라 잃은 서름을 시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을 한 시인이죠.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됐습니다만 3.1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나라를 사랑했던 시인의 마음이 한자 한자 더 가슴 깊이 전해져 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노력해야 되겠지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하근찬 작가의 순환 이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근찬 작가는 1931년생이고요. 작품 소개한 후에 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지난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가로 데뷔한 것은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오늘 소개하는 순환 이대가 당선되면서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농촌을 배경으로 민족의 비극과 사회의 병리 현상을 파헤치는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대표작으로 붉은 언덕, 산울림, 흰종이 수염, 또 왕릉과 주둔군 등의 단편이 있고 장편으로 야호, 달섬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하근찬 작가의 순환 이대입니다. 순환 이대 하근찬.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차고 말았다.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삑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우리 진수가 타고 오는 기차는 점심때가 돼야 하는데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멀었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까짓기 잠시 앉아 쉬면은 뭘 끼고. 만도는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쩍 누르면서 평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고 팔을 흔들라 치면 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다.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 있는 것이다. 3대 독자 진수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이 병원에서 나온다 카이 이게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에이구, 설마 나같이 이렇게도 되진 않았겠지. 에휴, 이놈의 내 왼팔이.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진수 이놈이 병원에 이닥해도 볼기자 아니면 뭐 장단지 같은 데를 갖다 총알이 약간 서적했겠지. 그래. 나처럼 이 발톱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은 그 엄사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뭐.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온 그대로 만도는 들길을 젠걸음쳐 나가다가 개천둑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마한 시냇물이었다.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물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했다.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아유, 내가 술을 좀 덜 마실게. 누구 보는 사람 없지?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2개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아유, 이게 무슨 망신 거야? 아마 누가 지나가면 어쩌죠? 내가 창피스러운 건 이 옷이 말짱 다 젖었다거나 옷이 다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는 건 뭐 그래서는 아니다. 이 팔뚝 하나가 몽땅 잘라져 나간 흉족스러운 몸뚱아리를 갖다가 하늘 앞에 들어 내놓고 있는 거. 이게 창피스러운 거지. 이 사람들이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서 피하지. 아이고, 섞을때 아직 소리도 안 내렸는데 날씨가 꽤 춥죠. 그러게요, 세터때. 빨리 갑시다. 아이고, 다 지나갔네. 다 춥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터져 나온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방 벌름거렸다.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읍으로 들어가는 한 길이 나선다. 도로변에 먼지를 부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은 주막이다. 만도가 읍에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고 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와는 예사로 농을 주고받는 사이다. 술방 문턱을 넘어서며 만도가 먼저 서방님 들어가신다. 어서 오너라.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여편네의 궁둥이 곁에 가서 앉으면 속이 저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다.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 만도는 술방문을 열어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널려 있고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했다. 신장로에 나서면 금시 읍이었다. 진수가 오는데 퀵이라도 먹여야지. 자자, 우리 먹다나 줘도 모르는 울릉도 호박녀죠. 저리 장날도 아닌데 없는 게 없네. 자, 싱싱한 돼지고기가 그저입니다요, 그저. 아마 이 돼지고기를 사야 하나? 아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이고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을 샀다.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 밑이 간질간질해 왔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어깨 쪽지를 연신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저 보소. 시방 몇 시인겨? 예? 지금이 10시 40분이요. 예, 그러게. 고맙습니다. 10시 40분이라. 어이구, 그럼 아직도 1시간이나 넘게 남았네. 예.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있노라면 만도는 곧장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찬기운이 쫙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큼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중에는 만도도 섞여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징용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 14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아들, 어디로 간대요? 글쎄, 북해도에 있는 한강으로 갈 거래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남양군동가 어디로 간다던데? 우리 집 양반은 이왕이면 만주 갔으면 좋겠네. 만도 자네는 어디로 간다 그러던가?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라고 하던데. 글쎄, 가다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하늘 밖으로서 끌고 가겠어? 만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코로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으며 말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편서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도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자고 하며 슬그머니 돌아서 버리곤 했다. 플랫폼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울 밖에 서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었다. 만도는 코어리가 찡했다.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노동과 그리고 잠자리만한 모기떼 그런 것뿐이었다.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대버리지 말고 빨리빨리 해. 내 정말 이 더위는 찾겠는데 모기는 정말 못 찾겠네. 그따 싫었으면 빨리 싣고 가자. 또 뭐라 하겠다. 모기에게 물려 흙이 된 자리를 벅벅 긁으며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어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산일에 뼈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물도 입에 맞지 않았고 음식도 변하곤 해서 도저히 견디어낼 것만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병까지 돌았다. 일을 하다가도 벌떡 자빠지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만도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설사를 했을 뿐 넘어지지 않았다. 밤에 날개를 치며 몰려드는 모기떼만 아니면 그냥 저냥 배겨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색이었다. 사람의 힘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다듬어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다.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일은 밤중까지 계속됐다. 산 허리에 굴을 파들어가는 작업이었다.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었고 그리고 모든 시설을 다 굴 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다이너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어댔다. 앵앵앵 하고 공습경보가 나면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 굴 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근 1시간 가까이나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때로는 공습경보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만도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굴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소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는 판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이 남아서 불을 땡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한다. 만도가 불을 땡길 차례였다. 모두들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냈다. 그런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꺼림칙했다. 모기에게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쑤시는 것이었다. 극적극적 긁어댔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왜 이렇게 가려버리고? 야, 강단도 뭐해? 빨리 불 붙여. 아이씨, 참.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성냥을 득 그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 하고 꺼져버렸다. 성냥 알맹이 4개째에 겨우 불이 댕겨졌다. 심지에 불이 붙는 것을 보자 그는 몸을 굴 밖으로 날렸다.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어갔다. 달려들어가서 굴 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리고 말았다. 그 순간이었다. 굴 안이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여기가. 만도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팔뚝이었다. 이건 사람 팔뚝. 설마 내 팔.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푹신한 담요 위에 누워있었고 한쪽 어깨 쪽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꽤 기적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도는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둔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기적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제 우리 진수가 기차에서 내리겠구만.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이 되었다. 시커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진수야! 사람 잘못 가신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가만, 진수야! 야가 어디 있나, 이거?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2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면서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는 않았다.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텐데 이상하구만. 아버지. 진수야.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진수! 아버지. 아이고! 만도는 눈앞이 노을해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어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만도의 입술에서 모질게 튀어나온 첫 마디는 이랬다. 무슨 꼴고 이게. 아버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지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서. 예.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은 짭짤한 것을 혀끝으로 날름 핥아버리고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앞장서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이따금 꿍꿍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의,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빨리 걸어가는지 제가 다 압니다. 진수는 목구멍으로 왈칵 넘어오려는 뜨거운 기운을 참느라고 어금니를 야물게 깨물어 보기도 했다.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와 한 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대는 것이었다. 앞서간 만도는 주막집 앞에 이르자 비로소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놓고 한쪽 손으로 볼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 둥치를 안고 있는 꼬락서니가 의신연스럽기 이를 데 없다. 만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신음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토했다. 그리고 술방 앞으로 가서 방문을 왈칵 잡아당겼다. 여편네가 뭣도 모르고 와 이러실까? 오늘은 서방일술이 안 하네. 빨리. 있잖아. 어지간히도 바쁜가 봐. 빨리 고백이로 한 사발 달라니까. 아유 오늘은 참말로 와이카노. 바닥으로 한 사발 달라니까. 아유 참말로 뭔 일이 있는가. 여편네가 건네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도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그렇게 거듭배기로 석잔을 해치고서야 귀에 들임을 했다. 오늘은 참말로 웬일이나? 뭔 일이 있는겨? 이제야 살 것 같구만. 석잔이나 때려보니까 그런가 얼굴이 큰새 빨갛구만. 빈속에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금세 눈두덩이 확확 달아오르고 귓부리가 발갛게 익어갔다. 술기가 얼근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듯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진수는 이마에 땀을 척척 흘리면서 절름절름 저만큼 오고 있었다. 진수야, 이제 오나? 예, 아버지. 네, 좀 쉬다 가자. 예. 누구? 아들인가 봐? 아이고, 참, 아들아 좀 들어 어있어. 아닙니다. 좀 마루가 좋습니다. 뭐 아무 데서나 먹어라. 그 국수 한 그릇 말아주소. 야, 국배기로 잘 좀. 참기름도 좀 씻어. 응? 야, 아가씨입니다. 여편네는 코로 희죽 웃으면서 만두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고는 소쿠리에서 삶은 국수 2뭉텅이를 집어든다. 진수가 국수를 훌훌 끓여넣고 있을 때 여편네는 만두의 귓전으로 얼굴을 살짝 갖다 댄다. 아들, 맞지? 한 그릇 더 먹을래? 아니라, 예. 한 그릇 더 먹지 와. 그만 먹으랍니다. 그래. 그럼 고마가자. 야. 그만 가입시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조금 전처럼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곧장 달랑달랑 춤을 춘다. 너무 급하게 들이부어서 그런지 만도의 뱃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훅훅 내뿜어 본다. 정신이 아른하다. 좋다. 진수야. 예. 니 어쩌다가 그리 됐노? 전쟁하다 일이 안 됐습니까? 수리탄 쪼가리에 맞았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야. 얼른 안 났고 막 썩어들을까니까네. 그 군의관 잘라버립니다. 병원에서요.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지금 어째 살까 싶습니다. 어째 살긴 뭘 어째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보기에 좀 덜 좋아 그렇지. 살기사 와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 예. 다리가 없으러니 걸어다니기가 불편해서 똑 죽겠습니다. 야야, 안 그렇다 해. 걸어다니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럴까, 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 댕기며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다 보았다. 만두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진다. 만두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등어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한다. 이 소리 하느라 오줌 누기도 영 불편하네. 이걸 입에 물면 될까?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이소. 그래? 그래?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쥐고 다른 손으로는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 개천뚝에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 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 위로 어째 건너갈꼬? 건너가다 넘어지면 어쩌고? 진수야, 자, 엎자. 예?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이가. 자, 이거 고등어나 받아라. 예. 그래도 어째 아버지가 질러 없습니까? 자, 어서 얼피라. 그럼.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으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두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빨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기다. 예. 감았습니다. 고마가자. 만두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두는 속으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고. 응? 세상을 잘못 만나가.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아까정 이래 되다니 아버지도 참 폭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다 씻긴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욕해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한 이대, 팔 하나가 없는 아버지가 다리 하나가 없는 아들을 업고
하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 광경, 순환이대에서 만나본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늘 접해도 참 동일하게 가슴이 아프네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문학평론가 이명원 씨 자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작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죠. 네. 1957년도에 발표한 작품이에요. 네. 제목 그대로예요.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 이 네. 2대에 걸쳐서 순환을 당합니다. 근데 이 순환 속에 우리 민족의 근대사가 참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죠. 작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역사적인 비극을 좀 담고 싶으셨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제 말기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남양군도 지역으로 끌려가서 뭐 일제 말기에 이제 비행장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또 징용에 끌려가게 될 때까지 어떤 불안이나 고통 같은 경우가 압축적으로 좀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또 아들에 대한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첫 장면이 우리 진수가 돌아온다, 살아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3대 독자이고 또 아버지 입장에선 뭐 가족적, 개인적 어떤 불행이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개인이 할 수 없는 전쟁이나 또 식민지 상황 속에서 나타났던 고통이 일가의 어떤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삶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는 과정을 소설로 이렇게 은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사적 상흔에 대한 작가 자신의 문제의식이랄까 또 개인적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좀 짙게 반영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이 순환이대라는 작품은 교과서에도 자주 실렸던 작품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녀노소가 많이 접했던 작품일 텐데 아무래도 이런 역사적인 의미 때문이겠지요? 예, 하근찬 작가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기를 뭐 전후 작가, 그러니까 한국전쟁기 이후에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한 작가들, 또 한국전쟁의 체험을 소설화시킨 작가들을 전후 작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전후 작가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리얼리스트 작가로서 그 문학사에서 아주 풍부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네. 하근찬 선생님의 소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근찬 작가와 연결되는 작품 제일 뭐 비중 크게는 순환이대를 예. 들겠지만 이 작품 외에도 지금 뭐 굉장히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 전까지 뭐 조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다고도 들었거든요. 예. 뭐 단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왕릉과 주둔군, 삼각의 집 뭐 이런 문제 소설인데요. 그 왕릉과 주둔군 같은 경우는 박씨 왕릉을 지키고 있는 아마 박혁 것의 이제 왕릉일 텐데 박씨 왕릉을 지키고 있는 한 박씨 할아버지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주둔군이 찾아오는데 그게 소설 속에서는 뭐 이 양코백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미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서구 문화하고 또 한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문화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과정을 소설화시키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소설에서 미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제 초기적인 시도로서 주목할 만한 작품인 것 같고요. 또 삼각의 집 같은 경우는 도시 재개발 문제, 뭐 요새 심각한데, 이것과 관련한 이제 그 도시 빈민의 문제를 갖다가 좀 우회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삼각의 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판잣집을 지었는데 지붕 모양이 이제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삼각의 집이다 해서 이제 이런 소설도 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순환이대에서 아버지가 이제 팔을 잃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해서 이제 뭐 공항을 만들고 뭐 거기 노역으로 막 일하다가 이제 팔을 잃게 됐는데 올해가 국권 침탈 10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아무래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일제강점기 때 그런 느낌을 다룬 작품들로는 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제강점기 당시를 뭐 증언하고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가 뭐 고발 소설보다는 대하 소설 같은 경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정래 선생의 뭐 아리랑이라든가 또 박경리 선생의 그 토지라든가 이런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들 같은 경우를 좀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방 직후 같은 경우는 뭐 이태준 선생 같은 경우가 해방전후 같은 작품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고, 최만식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민족의 죄인이나 뭐 이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일제하에 조선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앞만 보고 살기 바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뭔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확보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문득 드네요. 네, 올해는 좀 소개해 주신 그런 작품들을 가까이 접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이명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는 막 출발했을 때와 도착하기 직전이고요. 배는 평균적으로 목적을 다 이뤘을 때, 그러니까 해변가에 도착을 했을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3월 새 출발하는 분들 많으시죠?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근찬의 순환 2대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